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신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제 목소리와 함께 달달한 밤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아들들은 모두 자라서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부자는 논이 많아 먹고 살 걱정이 없었지만 게으른 세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어요. 새벽마다 논에 나가 일을 하는 부자와 달리 아들들은 집안에서만 쉬고 있었죠. 하루는 부자가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끼는 재산을 누가 잘 모시겠느냐? 그 말에 첫째 아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잘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 제사도 제가 제일 많이 해야 하니까요. 둘째 아들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거예요. 셋째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형들은 결혼하고 나면 집안일에 신경 쓸 시간도 없을 거예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며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아들들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세 아들이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부자는 궁금해졌어요. 왜 자신의 아들들보다 농부의 아들이 더 칭찬을 받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부자는 농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농부는 아들들과 함께 농사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부자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죠. 농부는 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부자는 농부의 아들들이 왜 효자라 칭찬을 받는지 궁금했어요. 농부의 집에 도착한 부자는 잠시 후 농부가 무릎까지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나온 것을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바지를 입을 수 있나요? 부자가 묻자 농부는 웃으며 답했어요. 며칠 전 친척에게 선물로 받은 옷을 입었는데 바지가 너무 길어서 땅에 질질 끌려서 아들들에게 바지를 줄여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바지가 생각보다 딱 맞네요. 그 후 농부의 아들들은 모두 바지를 줄여놓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어젯밤에 바지를 한 뼘만 줄였고, 둘째는 아침에 또 한 뼘 줄였고, 셋째는 아침에 또 한 뼘 줄였어요. 농부는 그들이 의도치 않게 잘 맞는 바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 바지가 가장 잘 맞는 바지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부족한 점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부자는 이제 농부의 아들처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효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자신의 바지를 들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구나. 내일 점심때까지 바지를 한 뼘만 줄여주었으면 좋겠네. 다음 날 아버지는 바지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지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내가 바지를 줄여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왜 그대로 있는 거야? 첫째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바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저는 둘째가 줄여놓은 줄 알았는데요. 둘째 아들은 셋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막내가 해야죠. 셋째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느질도 서투른데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건 형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한 고을에 호랑이 훈장님이라는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훈장은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무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훈장은 선비로서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에 나갈 때마다 물건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비가 와도 천천히 걸으며 뛰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제자들에게도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당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얼굴과 손을 씻어야 했고 옷을 깨끗이 입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눈싸움을 하다가 흙투성이가 되어 서당에 들어갔고 결국 학당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훈장도 제자들이 졸업을 하고 찾아올 때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제자들은 먼 곳에서 찾아와 훈장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훈장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제자들은 선생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 자리를 잡고 후배들은 약과를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그 약과는 선배들이 가져온 것이었고 덕구와 시영이는 그것을 아껴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훗날 선배들이 떠난 후 덕구는 훈장의 책상 위에 놓인 비단 보자기를 보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무엇입니까? 훈장은 당황한 듯 급히 그것을 평풍 뒤 벽장에 숨겼습니다. 그건 아주 쓴 독약이다. 절대 만지지 마라. 훈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덕구는 시영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선배들이 스승님께 드린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니? 시영은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 독약을 선물한 건 아닐까요? 두 제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훈장 방 앞에 가서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서운 훈장이 선배들이 가져온 달콤한 약과를 손에 들고 즐겁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맛있다 맛있어. 훈장은 감탄하며 그것을 먹었습니다. 두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구나. 훈장은 맛있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먹는 장면에 덕구와 시영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당을 떠나며 스승님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며 결국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 스승님이 꿀을 드시던 모습 기억나지? 손가락으로 쪽쪽 빨아드시는 모습이 정말 아이 같았어. 덕구가 말하자 시영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덕구는 스승님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시형은 웃음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웃다가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학생들은 여느 때처럼 서당에 가서 스승님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훈장님이 덕구에게 어제 배운 내용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덕구는 차분하게 읽었지만 뜻을 물어보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어영공원 내무현부하고 외무엄사, 운흥 유성자 선인이
덕구는 뜻을 잊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죠. 훈장님은 화가 나서 덕구를 나무랐습니다. 어제 배운 걸 벌써 잊어버렸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할 사람이 있느냐? 그 말에 서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훈장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어제 배운 것도 기억 못하는데 오늘 뭘 배워서 뭐 하겠냐? 복습이나 해라 하며 방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의 화가 많이 나신 것을 보고 걱정하며 시형은 이를 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훈장님이 돌아와 제자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훈장님의 악기는 꿀단지가 텅텅 비어 있었고 그 옆에서 제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형은 누워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죄송해서 독약을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장님은 그 행동에 놀라며 이놈들 이렇게 공부하면 정승도 하겠다. 모두 바로 앉아라. 제자들은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덕구는 어제 읽은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영공원이 말하길 집안에 어진 아버지와 형이 엉임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는 사람은 크게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훈장님은 덕구에게 내가 너희를 혼낸 이유는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알겠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훈장님은 제자들의 화를 풀고 나서 그들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할 것을 다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숨을 돌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훈장님은 비어있는 꿀단지를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덕구는 밝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커서 더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훈장님은 웃으며 그건 그만하고 이제 내 속이나 썩이지 말거라. 그러고 나서 훈장님과 제자들은 다시 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서당을 넘어 동네 바깥까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일했지만 그 소리가 도깨비에게는 큰 짜증을 유발했습니다. 도깨비는 그 상황을 알 리 없었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힘들게 일하며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도깨비는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일도 모르고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겨주었습니다. 어느새 힘들었죠. 들어와서 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간의 고생을 이야기하며 또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도깨비는 속으로 불만을 품었고 이렇게 행복하다니 나를 못 자게 한 놈이 라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밭에서 돌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돌들은 도깨비가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농부는 큰 소리로 이렇게 돌을 많이 갖다 놓다니 고맙기도 하네 라며 도깨비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자신이 실수한 줄 알고 돌들을 치워 놓았습니다. 그 후 농부는 밭에 비료를 뿌렸고 다음날 그 밭을 보고 크게 기뻐했죠. 도깨비는 농부가 들은 대로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 말을 들은 도깨비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지렁이를 밭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지렁이를 보고도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지렁이가 많아져서 농사가 다 망쳤어.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깨비는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부가 자기에게 한 수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된 도깨비는 더 이상 그를 놔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밤송이에 찔려 아프게 있을 때 도깨비는 더욱 심술을 부리며 밤송이를 마당에 쌓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많은 밤송이에 놀라면서도 그들을 만질 순 없었기 때문에 걱정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또다시 도깨비를 향해 마음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밤송이가 있어 올 겨울엔 땔감 걱정이 없겠네. 좋기도 하다. 이 말을 들은 도깨비는 더 화가 나서 밤송이를 알밤으로 바꾸며 마당에 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알밤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알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부족할 때는 구워 먹으며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도깨비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엇갈리는 마음을 남기며 웃음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자주 하러 가는 동안 항상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가 피리를 불면 산속의 새들이 모여들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팔러 장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멀리서 한 마리 호랑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가까운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는 나무 덕분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호랑이가 나무를 오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에서 산 참기름을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나무가 미끄러워지자 화가 난 호랑이는 크게 어흥 소리를 지르며 나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무를 오를 듯 보였지만 미끄러워서 결국 오를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밑을 맴돌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조금 안심하고 나무에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숲속에서 호랑이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는 계속 나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5-6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들은 한 마리만으로는 나무를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조그마한 콩알처럼 작아졌습니다. 호랑이들은 하나씩 나무 밑에서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높이 쌓이며 나무꾼에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들을 피하려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탑은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죽을 거라면 피리라도 열심히 불고 죽자. 나무꾼은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불었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중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 한 마리가 음악에 맞춰 엉덩이를 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호랑이가 밑에서 올라서면서 위에 있던 호랑이들이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떨어져 땅에 부딪히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무꾼은 계속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그저 춤에 몰입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틈을 타 나무꾼은 빠르게 나무에서 내려와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나무꾼이 도망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꾼은
피리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는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나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살리기 위해 약초를 찾으러 온 산을 헤매었습니다. 누나는 동생이 산을 오르며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오늘은 반드시 누나를 살릴 약초를 찾아올게요. 찬바람에 쓸쓸하지 않게 방에 누워 있으세요. 그날 동생은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매던 중 갑자기 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의 누나는 세상 어떤 약초로도 고칠 수 없다. 하지만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으면 낫게 될 것이다. 동생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달에 갈 수 있죠? 할아버지는 비로봉에 가면 선녀의 사다리가 보인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사다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비로봉으로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에 갈 수 있을까? 누나는 의아해했지만 동생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약초를 찾아 비로봉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해 가지 마라. 오늘 밤 보름달이 떠오를 거야. 지금 가야 해. 걱정하지 마. 누나는 동생을 배웅하며 초롱을 손에 들고 말없이 그를 보았다. 조심해서 다녀와야 해. 동생은 그런 누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산을 향해 걸어갔다. 산을 오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오로지 아픈 누나만 생각했다. 드디어 동생은 산의 꼭대기에 도달했다. 하지만 사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달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다리가 없으면 달에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던 동생의 앞에 갑자기 달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사다리가 나타났다. 동생은 용기를 내어 그 빛으로 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달에 도착한 동생은 개수나무를 지키고 있는 토끼를 만났다. 이곳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인데 어찌 올라왔느냐?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토끼의 말에 동생은 조심스레 말했다. 옥토끼님, 제 누나를 살리려면 개수나무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옥토끼는 동생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열매를 주었다. 동생은 그 열매를 품에 안고 다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동생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하늘을 지키는 천군이 그 모습을 보았다. 살아있는 인간이 감히 하늘에 올라오다니. 천군은 화가 나서 큰 봉을 들고 동생이 잡고 있던 사다리를 내려쳤다. 누나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누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고 누나가 죽은 자리에 꽃이 피었다. 그 꽃은 누나가 초롱을 든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 부르게 되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읍내장에 갔다 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믿음을 갖고 이제 3년밖에 못 살겠다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고 이를 들은 훈이는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진짜 3년밖에 못 살아요. 할아버지는
훈이의 말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훈이는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1번 넘어지면 3년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어요. 훈이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10번 넘으면 30년을 살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는 3년 고개로 달려갔고 거기서 여러 번 넘어지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 한마을에 부지런한 부자가 살았다. 그는 아들이 셋 있었고 논도 많아 걱정할 일이 없었다. 그러나 게으른 세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쳤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논에 나가 일하지만 아들들은 방에서 잠만 자곤 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이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신다고 주장했다. 첫째 아들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시는 사람은 바로. 어느 날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생각하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가진 재산은 결국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재산은 너희가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 첫째 아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반드시 많이 물려받아야 해요. 내가 그만큼 많은 일을 했으니까요. 둘째 아들도 이어서 말했다. 나도 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나는 반드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말하기를 형들 당신들은 아버지의 산을 돌보고 결혼하면 다만 여자를 상대하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가장 큽니다. 부자는 세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내가 가장 큰 재산을 남긴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효성스러운 아들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문을 풀기 위해 농부의 집으로 향했다. 농부의 아들들이 자신보다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마을의 저녁 시간이 되자 부자는 농부를 만나기로 했다.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농부의 집에 도착한 부자는 농부에게 물어보았다. 왜 너희 아들들이 그렇게 효성스럽다고 칭찬받는 걸까? 내가 키운 아들들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해주었다. 며칠 전 나는 가까운 친척에게 선물로 옷을 받았는데 그 옷이 너무 길어서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했죠.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들은 각자 바지를 조금씩 줄여주었습니다. 부자는 농부가 말한 대로 아들들이 바지를 고친 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럼 왜 오늘 아침에 너는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지? 농부는 웃으면서 말했다. 바지가 너무 길어서 그리 될 줄 몰랐는데 그들 모두가 각자 조금씩 바지를 줄였으니 지금은 이렇게 내게 딱 맞는 바지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효성스러운 시험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 없으니 내일 점심까지 한 뼘만 줄여다오. 그 이튿날 아들들이 바지를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부자는 다시 아들들을 불러 물었다.
어젯밤에 내가 바지를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바지가 그대로 있느냐? 첫째 아들은 저는 형이 줄여놓은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으며 둘째 아들은 셋째가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셋째 아들은 형들이 다 해야지요. 저는 바느질이 서툴러서요. 라며 대답했다. 부자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옛날 한 마을에 호랑이처럼 무서운 훈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 훈장을 호랑이 훈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의 엄격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훈장은 선비로서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살 때면 항상 물건값보다 더 많은 돈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선비라면 돈에 너무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비가 와도 천천히 걸으며 비를 맞았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는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훈장은 제자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서당에 들어오기 전에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쉬는 시간에 눈싸움을 하다가 흙투성이가 되어 학당에 들어왔고 결국 훈장은 그들을 학당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훈장도 기분 좋게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학당을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먼 곳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인사를 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호랑이 훈장에게 절을 올리며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훈장은 오랜만에 찾아온 제자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잘 지냈다. 너희는 어떻게 지냈느냐? 호랑이 훈장이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선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후배들은 다른 방에서 약과를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선배들이 가져온 약과는 매우 맛있어서 덕구와 시영이는 아껴가며 조금씩 먹었습니다. 선배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덕구가 말하자 시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약과를 더 먹고 싶어서요? 시영이가 물었습니다. 달콤한 약과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덕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덕구는 호랑이 훈장이 방에 들어가자 조용히 훈장의 방을 엿보았습니다. 훈장은 선배들이 가져온 단지를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속 내용물은 바로 꿀이었습니다. 훈장은 감탄하며 꿀을 먹고 있었고 덕구와 시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서당을 빠져나온 후 두 사람은 훈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승님이 손가락으로 꿀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어. 정말 귀엽지? 덕구가 말하자 시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 둘은 선비로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스승님의 행동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둘은 한참을 웃다가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서당에 모여 여느 날처럼 훈장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어제 배운 것을 덕구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덕구는 또박또박 읽었지만 뜻을 말하는데 당황했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어제 배운 것을 뜻도 말해보거라. 덕구는 뜻을 잊어버린 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훈장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제 가르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덕구 말고 대답할 사람 있느냐? 서당아는 조용해졌고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안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호랑이 훈장님은 화가 나서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어제 배운 것도 기억 못하는데 오늘 새로 배운다고 무엇 하겠느냐, 복습이나 해라. 훈장님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가셨습니다. 훈장님이 나가시자 제자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때 시영기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화를 풀어드릴 방법이 있다. 잠시 후 훈장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보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단이 텅 비어 있고 제자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시영기가 바닥에 누운 채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 너무 죄송해서 독약을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랑이 훈장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놈들이 이렇게 꾀를 부리고 공부를 하면 정승도 될 수 있겠구나. 그 후 훈장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두 바로 앉아라. 너희가 먹은 것은 독약이 아니라 꿀이다. 제자들은 모두 똑바로 앉으며 훈장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훈장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혼낸 것은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너희가 배운 것을 열심히 복습할 것이냐? 제자들은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훈장님은 제자들이 잘 대답했다며 비꼬며 웃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의 화가 풀어진 것을 보고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훈장님은 빈 꿀단지를 보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나저나 이놈들 참 야무지게 먹었구나. 덕구가 외쳤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나중에 더 커서 더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훈장님은 됐다, 다 필요 없다. 지금 내 속이나 썩이지 말거라. 라며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동구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속으로는 매우 기뻤습니다. 밭이 기름져졌다는 생각에 허리가 아프고 걸음이 힘들었지만 도깨비 덕분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야. 어쩌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도 도깨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풀 죽은 모습을 보고 신이 나서 속으로 기뻐하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지렁이가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에 도깨비는 흥미롭다는 듯이 들었고 그날 밤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있는 밭에 지렁이를 뿌려 놓았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밭에 나가보니 기름진 밭을 조금만 파도 지렁이가 보였고 그때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도깨비에게 들리게 또 우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렁이가 죽게 되니 올해 농사는 망쳤어. 완전히 망쳤어. 도깨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신이 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고소하다. 속이 후련하네.
도깨비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제야 농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화가 나서 할아버지를 계속 골탕 먹이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밤송이 가시에 찔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깨비는 더욱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그날 밤 할아버지 집 마당에 밤송이 껍질을 산처럼 쌓아놓았습니다. 아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많은 밤송이 껍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도깨비에게 들리도록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밤송이 껍질을 보면 올해 겨울엔 땔감 걱정은 없겠구나. 도깨비는 그것을 들으며 화가 나서 도깨비 방망이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송이 껍질들은 알밤으로 변해라. 그 후 마당에 알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알밤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알밤을 잘 보관하며 자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서 도깨비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도깨비가 할아버지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그 결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풍요롭게 겨울을 나게 되었고 도깨비는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옛날 옛적 한 마리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춤을 매우 좋아했어요. 어느 날 멀리서 신나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이끌려 호랑이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엉덩이를 들며 신나게 춤을 추던 호랑이는 춤을 추는 도중에 균형을 잃고 맨 위에 있던 호랑이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호랑이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호랑이들은 바닥에 떨어져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 사이 나무꾼은 계속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그런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춤만 추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틈을 타서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 마을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춤을 추던 호랑이는 나무꾼이 도망간 것도 모르고 여전히 춤을 추었답니다. 결국 나무꾼은 피리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옛날 금강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동생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온 산을 헤매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누나는 동생이 위험한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며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은 누나에게 오늘 꼭 약초를 구해올 테니 방에 누워 계세요 라고 말하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누나의 병은 세상 어떤 약초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비로봉에 있는 선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비법을 알려주었어요. 동생은 그 말을 믿고 비로봉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비로봉에 도착했지만 사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달빛이 비추자 사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용기를 내어 달빛을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달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복토를 지키고 있는 옥토끼를 만났습니다. 동생은 옥토끼에게 누나를 살리기 위해 개수나무 열매를 부탁했어요. 옥토끼는 동생의 마음을 보고
그 열매를 주었고 동생은 그 열매를 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지키는 천군은 살아있는 인간이 하늘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동생이 잡고 있던 사다리를 내려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누나는 슬픔에 빠져 쓰러졌고 시간이 흐른 후 그 자리에 금강초롱이라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누나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3년 고개에서 할아버지가 넘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슬픔에 빠져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훈이가 할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어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살지만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번쩍 뜨며 곧바로 3년 고개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러 번 넘어지며 결국 훈이의 말대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답니다.